40년 우정도, 두 아들의 사랑도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건 단 세 가지뿐이라는 걸.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말순,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40년 우정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박순자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말순 씨는 큰딸이 50만 원 용돈을 보내줬다며 자랑했습니다. 둘째는 1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다 줬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사지 의자를 선물했다며 연신 기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호주에 이민을 간 지 3년째.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느라 바빴습니다.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김말순 씨의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큰 사위가 고급 한우를 사다 줬다는 이야기, 막내가 고급 홍차를 정기 배송으로 주문해 줬다는 이야기. 박순자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박순자 씨의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박순자 씨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말순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네들이 뭐 좀 해주디?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겨우 변명처럼 아들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바빠도 부모 생각은 해야 한다며 은근히 비판하는 어조였습니다. 마치 박순자 씨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랑과 비교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우정, 20대 초반부터 함께 자라며 첫사랑 이야기도 결혼 준비도 육아 고민도 모두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관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관계는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자랑과 비교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말입니다. 박순자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랑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그녀는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비교로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효도를 잘하는지, 누구의 생활이 더 윤택한지, 누구의 노후가 더 안정적인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자랑, 생활 자랑, 건강 자랑,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랑, 경연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첫 번째 균열. 그것은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엄마들과 뭐가 달랐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와의 통화를 끊은 후 박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친구의 자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50만 원씩이나 용돈을 보내줬어. 둘째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다 줬지 뭐야. 그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아들은 3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직 손자 소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나? 문득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친구처럼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혹시 바쁘나? 지금 점심시간일 텐데. 한참 후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야.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해. 짧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안부나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엄마, 진짜 바빠. 문자로 할 말 있으면 보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식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자랑하던 그런 따뜻한 관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안의 정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냉장고의 웅웅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들, 밤잠을 설쳐가며 뒷바라지한 아들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기억들, 그런 아들들에게 자신은 바쁜 일상 속 잠깐의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집 엄마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친구 김말순 씨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효도를 잘할까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 비슷하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은 더했습니다. 호주에서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추석 인사를 겸한 안부였는데 그마저도 단체 메시지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방금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현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60대 박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또 깊은 외로움으로 저물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건강의 경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친구와 아들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서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혈당 수치 역시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재검사 필요 항목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까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치들을 찾아보니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간호사의 부름에 박순자 씨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진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한 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순자 씨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노후의 자유와 불안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아프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박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자랑도 자식의 무관심도 건강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도 아픈 건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병원에는 혼자 와야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박순자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며 약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는 것,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약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다고 매일 산책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겠다고. 건강검진 결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된다는 것. 박순자 씨는 침대에 누우며 다짐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친구 김말순 씨와의 통화, 아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 김말순 씨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직장에서 만나 함께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는 변해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 대신 비교와 자랑만 남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정일까요? 박순자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자랑을 들으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관계, 만날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과연 필요할까요?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어디서 들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양보다 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과 지내는 것이 낫다는 뜻이겠지요.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끝내야겠다. 40년의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끊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상처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상처받으며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말순 씨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박순자 씨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순아,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들이 많아.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이해해줘.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40년 우정을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자신을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깨달은 것처럼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말순 씨에게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후련함 대신 묘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말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을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방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야 할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김말순 씨와의 통화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을 듣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끊어내고 나니 내 곁이 이렇게까지 비어 있었구나. 박순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호주에서 연락이 뜸했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자신의 일로 바빴습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고 직장을 그만둔 지도 5년이 지나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혼자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정도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은 더 깊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가 나은 걸까? 상처받는 관계라도 있는 게 나았던 건 아닐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자는 달랐습니다. 선택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김말순 씨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김말순 씨가 다른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말순 씨도 박순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 박순자 씨도 서둘러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할까요?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박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정막은 더 깊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이 자유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허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박순자 씨는 우연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한 노후 준비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강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구석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미숙 씨라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복지관에 온 지 3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부담스러웠다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말이 박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미숙 씨는 예전에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말순 씨와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이미숙 씨는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이 편한 관계라는 것을.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관계를 새롭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잡아둔 관계들은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만 깊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이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진짜 위로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잡아둔 관계보다 마음이 편한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서히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를 비롯해 몇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노후를 지켜줄 3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전부는 아니었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이 3가지만 있으면 충분했다. 첫 번째는 관계와 취미였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보다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김말순 씨와의 40년 우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미숙 씨, 정순희 씨, 박영자 씨, 이분들과는 비교나 자랑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였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요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줄이고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연락할 때 따뜻하게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감사와 긍정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번째는 건강 관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몸을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건강식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았습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정기검진이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 3가지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와 즐거운 취미,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상실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모임은 일주일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 편안했습니다. 이미숙 씨, 정순희 씨, 박영자 씨, 이분들과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따뜻하게 받아주되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큰아들도 호주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통화할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대를 줄이니 받는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덕분에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분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여도 두렵지 않다.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우정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숫자도 사람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박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노후를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세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 좋은 관계와 즐거운 취미, 긍정적인 마음가짐, 꾸준한 건강관리.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순자 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황혼이혼 4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은 건 집, 연금, 그리고 빚. 법은 냉정했고 숫자는 잔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혼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건 집이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오래된 아파트, 시세 5억 원.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였지만 법정에서는 50%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분할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매각 후 절반을 나누거나 한쪽이 거주하면서 다른 한쪽에 2억 5천만 원을 보상하는 방식. 문제는 현금 부족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예금 8,500만 원을 모두 합쳐도 상대 몫을 보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미숙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제 몫은 온전히 받아야겠습니다. 결국 두 분은 매각을 택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생긴 비용들을 계산해 봤습니다. 다행히 45년간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중개수수료 200만 원, 법무사 비용 7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은 4억 9,730만 원이었습니다. 각자 2억 4,865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법정에서 계산했던 2억 5천만 원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구로구 근처의 분리형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15평.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관리비 5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까지 합치면 월 12만 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총 주거비는 월 97만 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같은 구로구에서 좀 더 작은 곳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짜리 10평 원룸이었습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지하철역과도 가까웠습니다. 관리비 4만 원에 수도 전기 가스비 10만 원까지 합치면 총 주거비는 월 79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집 문제는 해결했지만 보증금과 이사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재만 씨는 45년간 아내가 해주던 요리를 이제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과 외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식비만 18,000원씩 들어갔습니다. 한 달이면 54만 원. 서울 물가가 비싸다 보니 식비 부담이 더욱 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중도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예전 미숙 씨의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미숙 씨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45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원룸에 있으니
밤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전구가 나가거나 변기가 막혀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국에 가는 것조차 혼자 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의 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주거비 97만 원, 식비 54만 원, 취미 및 차량 유지비, 기타 생활비 1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251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3,012만 원, 10년이면 3억 120만 원. 계산해 보니 6년 정도면 바닥날 상황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요리를 할 줄 알아서 식비는 절약했지만 그래도 혼자 장보고 요리하기엔 4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대신 보안 문제로 택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주거비 79만 원, 식비 40만 원, 택시비 및 기타 생활비 8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9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1년이면 2,388만 원, 10년이면 2억 3,880만 원. 그녀는 8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예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써서 모든 비용을 나눠 썼는데 이제는 각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황혼이혼의 첫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자체보다는 이후의 생활비 증가가 더 큰 부담이라는 것. 그런데 더 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금과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눈 뒤에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두고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만 씨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이 노후 생활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은 공동재산, 따라서 절반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낸 연금인데 왜 반을 줘야 합니까? 하지만 미숙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집 지켰으니 이 연금도 내 몫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급여는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것. 결국 재만 씨가 받을 연금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나마 연금을 받게 되었지만 45년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연금 분할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재만 씨는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불안했습니다. 연금 분할로 받는 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황혼이혼의 두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나눠야 하고 각자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빚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집과 연금을 나눈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쟁점은 빚이었습니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부부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카드 대금, 가전제품 할부금, 의료비 할부까지 여러 빚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주장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밀린 건데 내가 갚아야 합니까?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도 공동 책임입니다. 반씩 부담하셔야 합니다.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도 절반씩 나눠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빚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빚들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게 만든 빚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재만 씨 명의로 된 개인 대출, 미숙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퇴직 준비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쓴 돈이었습니다. 미숙 씨 명의의 카드 대금도 있었습니다. 자녀 지원과 생활비로 쓴 카드 대금이었는데 재만 씨는 전혀 몰랐던 빚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보다 받을 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미숙 씨가 모르게 받은 개인 대출까지 왜 자신이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 지원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는데 왜 빚으로 취급되는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한 모든 채무는 용도에 관계없이 공동 책임이라는 것.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빚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숨겨놓은 빚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45년간 함께 살면서도 서로 모르는 빚이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나눠야 하다니. 황혼 이혼의 세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플러스만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나누고 연금도 나누고 빚도 나눴지만 아직 계산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 살면서 새롭게 생기는 각종 세금과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집을 나누고 빚까지 정리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금과 보험료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달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고 보험료도 각자 따로 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재만 씨 직장 건강보험으로 두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각자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커졌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와 약값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재만 씨는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 5만 원 정도의 약값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비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갔습니다. 기본 검진은 무료였지만 추가 검사 비용과 만성질환 약값, 치과 임플란트나 무릎 수술 같은 큰 지출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더해지니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금세 나갔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변수가 되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간병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재만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갔는데 월 200만 원씩 든다는 얘기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이 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앞으로 20년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는데 의료비만으로도 연간 300만 원은 들어갈 것 같았고 건강보험료도 매년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까지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예금을 깨먹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여러 비용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노후에는 단순히 생활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의료비, 보험료, 세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의 네 번째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아도 각종 세금과 의료비로 인해 실제 여유는 생각보다 적다는 것. 이제 정말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날선 말들과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간 말들이었습니다. 45년간 쌓인 모든 불만이 변호사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만 씨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내분은 45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45년간 집안을 돌보며 살아온 자신이 한순간에 무가치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미숙 씨 측 변호사도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 치매의 간병을 5년간 했습니다. 이를 간병인 비용으로 환산하면 수억 원입니다. 재만 씨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를 돌본 것까지 돈으로 계산한다니 미숙 씨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더 아픈 말들이 오갔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집안 경조사비를 과도하게 썼습니다. 45년간 묻어두었던 서로의 상처들이 법정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재만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까지 서로를 헐뜯어야 하는 걸까?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성인 자녀들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법정까지 와서 이래야 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뒤 재만 씨와 미숙 씨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45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미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산 분할이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원했던 삶인가? 미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했습니다. 45년간 부부로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남남이 되어버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 가끔씩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 서로 못 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황혼 이혼의 마지막 현실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상처는 돈으로도 시간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만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법정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1년이 지난 후 재만 씨와 미숙 씨는 각자의 자리에서 황혼 이혼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단순히 숫자를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 연금, 빚,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용들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러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자신만의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깨달았습니다. 황혼 이혼의 진짜 비용은 돈이 아니라 준비 부족이라는 것을.
만약 미리 알았다면 연금 분할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숨겨진 빚들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료비 준비도 더 체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했습니다. 재만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혼자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미숙 씨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런 점들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숨겨진 빚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금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혼자 살 때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적 결정보다는 냉정한 계산과 준비입니다. 오랜 세월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만 잘 된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만 씨와 미숙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각자만의 방식으로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